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3 후보의 경우 2차 투표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후보 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차 선거에 과반수 투표에 실패한 유력 후보 입장에서도 2차 투표에서 제휴 세력을 찾지 못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군소 후보와 정책 연대를 시도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기타 좌파 세력 간의 제휴가 강화되었다. 특히 정부 구성에서 배제된 사회당 입장에선 공산당의 협력이 필요해진다면 공산당은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에 의해 사회당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전술을 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 프랑스가 뭐라 그랬냐면 연립정부가 난립했어. 그렇죠? 이게 의원내각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란이죠. 혼란을 극복하면서 드골이 나타난 거야. 드골이 야 이런 연립정부 하지 말고 대통령제를 하자. 대통령제를 해서 그 내각제의 혼란을 극복하자. 대통령제. 그래서 이 대통령제 평를 해서 이걸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래. 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7년을 역임하는 거야. 7년을 역임. 그래서 안보 문제, 군사, 외교 이런 걸 하고 수상은 원내 다수당. 원내 다수죠? 그래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되죠. 수상은 연립정부를 허용하는데 대통령은 7년 동안 하는 거죠. 드골이 이렇게 7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이러면서 선거 제도를 바꿨는데 선거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어. 결선 투표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어. 대선을 했다 그러자. 대선을 했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노무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노무현이 뭐 37%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회창이 6%가 나왔다. 근데 뭐 권영길이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권영길이 예를 들어서 뭐 10%가 나왔다. 그리고 뭐 안철수가 5%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해창이 당선되지. 현재 대통령제에서. 그죠? 1등이니까. 그죠? 이거 안 하고 결선을 하는 거야. 결선. 과반이 안 넘으면? 과반이 안 되면. 과반자가 없으면 결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하고 이해창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권영길은 어때?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겠어. 안철수는 하여튼 나는 이해창을 지지하겠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선에서 선거연합이 됩니다. 선거연합.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되면 권영길한테 고맙다. 너 뭐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립정부가 되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프랑스 선거 제도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럼 연립정부를 결선 투표에서 선거연합을 하는데 비슷한 거기 선거연합하겠죠. 결국 누구랑 선거연합하냐면 사회당과 공산당이 선거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당과 공산당이 좌파 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좌파 연합을 자주 하고 있어요. 대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하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뭐냐면은 1차 선거, 그죠?
1차 선거에서 사표 심리가 없어. 자, 요번에, 자, 보자. 그러면 요번 선거를 해보자. 지금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붙는 거야.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에, 심상정.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할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5%?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윤석열이 50, 윤석열이 49%. 그때, 심상정이 그때 얼마? 6%인가 얻었어. 심상정이 6%. 이랬단 말이야. 나머지. 쭉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난 1차 선거 때. 그죠? 이렇게 되면은 2차 선거에서 심상정하고 이재명하고 손을 잡으면 이길 수가 있겠죠. 50% 넘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선거를 두 번 하니까. 근데 이런 선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심상정, 너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지, 그죠? 우리 형도 그러더라고. 이재명, 심상정 때 심상정이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했으면 이재명이 붙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없으면 사표 심리 때문에 제3당, 그죠? 결선 투표제가 없으면 사표 심리로 제3 후보의 표가 적다 이런 거야.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1차 선거에서 이렇게 1차 선거에서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심상정 찍고 나머지 2차 선거에서 1대1로 그죠? 2차에서 1대1을 선거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노동당 때부터도 두 가지 선거 개혁을 주장했죠. 하나는 결선 투표제, 또 하나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근데 사실 만약에 부정선거로 어떤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주장하는 많은데 만약 처럼 결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그 지난 역사 과거가 다르잖아요. 실제 가능해요? 부정선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사실 이런 이승만 때 부정선거 있었지. 근데 지금은 부정선거 못하지. 표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몇 표 차이는 나겠지만 몇십만 표, 몇백만 표 차는 그런 부정선거는 그 현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가능하지. 부분적으로 김문수 씨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믿고 사람들도 선동하면서 같이 하는데 머리가 없으면서도 조금 그래, 진짜 어떤 그거는 이미 150차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 조사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공산당과 사회당이 연립정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사회당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연립정부 연합을 많이 해요.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우리 박건영 동지고. 이러한 협력 분위기에 따라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이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공동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그는 여기에서 선전하여 2차 투표까지 나아가 46%의 지지를 합니다. 1969년에서 71년 동안 사회당은 1959년에 떨어져 나간 통합사회당을 다시 흡수하고 미테랑이 이끄는 독립공화파 인사들을 통합하면서 새로이 재조직되었다. 1971년 프랑스 구사회당과 중도 좌파들이 프랑스 사회당을 창당하였다. 사회당은 공산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였고 1972년 양당은 좌익연립정부 공동방역을 합의하였다. 1914년 사회당 미테랑은 다시 좌파의 통합대통령 후보로 나서나 1%의 미소한 차이로 패배한다. 1917년에는 공산당은 사회당과의 연합으로 지방선거에서 52%로 압승하였다. 자, 먼저 이거를 보게 되려면, 자,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공산당과 사회당이 모두 원내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표가 양분됐단 말이야. 근데 따라서 영국과 독일은 각각 노동당과
3인당의 노동자표가 결집해서 노동자당의 집권이 프랑스보다 빨랐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좌파 전체적으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합치면 프랑스가 좌파가 더 많았는데 이게 양분이 돼가지고 좌파 전체의 집권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늦었다는 거야. 독일, 영국은 전체 좌파가 프랑스보다 적지만 노동자표가 결집이 되면서 프랑스보다 집권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안 되겠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힘을 합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46%를 얻었다는 거죠. 1965년. 그리고 1974년에도 출마했는데 1% 차이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선거에서 이겨요. 그래서 77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이 이 연합을 하면서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좀 차리지? 하지만 선거연합이 반복되자 지지율이 높아 당선 가능한 사회당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고, 공산당은 이 때문에 1977년 공동강령의 제협상을 파기시켜 선거연합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1978년 총선에서 양당은 패배하였다. 이처럼 공산당은 사회당과 대결이라는 입장으로 회귀하였지만 양당은 행복패배 후 좌파의 단계를 지향하는 유권자와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대가를 치렀다. 1981년 4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미테랑은 26.1%, 공산당의 조르주 마르쉐는 15.5%를 얻었으며 5월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최초 사회당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37.7%, 269석을 얻었고 공산당은 16.1%, 44석을 얻었으며 양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양당은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하였다.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공산당은 4개의 장관직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회당과 공산당이 그 선거연합을 계속한 거야.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고 옛날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계속 선거연합을 한 거야. 선거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정의당에는 심상정이죠?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고 진보당에는 예를 들어서 김재원이다 그러면 어때? 심상정으로 표가 쏠리겠죠? 심상정으로 표가 쏠린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그럼 진보당 사람들이 야 선거연합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프랑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사회당으로 표가 쏠리니까 공산당이 야 우리한테 손해인 거다. 선거연합을 중단하니까 선거에서 양당이 다 모두 패한 거야.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다시 선거연합을 하자 한 거야. 그죠? 선거연합에서. 그래서 결국은 선거연합에서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산당 사회당의 후보들이 다 나같이 그래서 대선에서 사회당은 26%, 그죠? 공산당은 15.5% 이겼고, 결선 투표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이 단일 후보, 미테랑 사회당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됐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어때? 사회당과 공산당이 합하니까 50%가 넘었어. 총선에서도 공산당과 사회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어. 뭐냐면 수상이죠? 대통령과 수상 모두 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부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사회당은 대통령과 수상을 차지했고, 공산당은 4개의 이 장관직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공산당과 이 사회당이 선거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상까지도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당한테 쏠리듯이 사회당한테 쏠리면서 공산당이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초기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립정부에 있어 미테랑 정부는 급진적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는 광범위한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휴가 연장, 조기 퇴직,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의 산업민주주의 확대와 민간 부문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개혁은 국내의 구매력 확대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외국적인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다른 산업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자 수출 감소와 국제 수지 악화, 프랑화에 대한 투기에 직면하였다. 그래야 1981년 연립정부는 사회개혁의 일시적 중단을 발표하고 1982년 6월에는 임금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다. 1981년 이후 이러한 긴축이 유지되어 프랑스의 실업률은 1981년 6%에서 1985년 10%로 증가하였다. 자, 이건 그래서 좌파들이 집권해서 좌파 정책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좌파 정책을 추진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경쟁력이 딸린 거야.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도 이 얘기에 따랐죠.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은 초창기에는 혼란이 생겨가지고 경제가 혼란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그런 좌파 정책을 실시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개혁, 좌파 정책을 중단을 한 거야. 중단하면서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한 거죠. 긴축 정책을.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좌파 정당, 노동자 당이 집권을 해서, 그죠? 집권을 해서 이게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어때? 추진하면 수출, 그죠? 지금 우리 수출을 하잖아. 그죠? 사회주의 정책하면 수출이나 경제 성장이 하락하겠죠. 여러분 사회주의 정책 추진하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출과 경제 성장이 하락해. 왜? 사회주의 정책 추진하면, 국유화를 추진하면 해외 자본이 어때? 해외 자본이 도피하겠지? 해외 자본이 철수한단 말이야. 경제에 타격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우경화로 가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회주의 정책의 초기 혼란을 막을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PT 독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PT 독재 못하죠. PT 독재를 자본주의에서 할 수 없다. 결국은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점진적인 개혁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점진적인 개혁 정책만이 가능하다. 혁명적 정책을 하면 인민들이 원하지 않아. 주가 다 떨어지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개미들.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죠? 해외 주식 주가 다 떨어지고 하는데 좋아하겠어? 바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혁명적 정책이 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도 결국은 좌파 정부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혼란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선거에서 지게 될 거라고. 전반적으로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국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과 세금 인상을 추진하며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에 반발한 공산당은 1984년 연립 정부로부터 탈퇴하였다. 1984년 유럽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를 얻었으며 장 마르르페느 국민전선이 공산당의 근소한 차이로 졌다. 2차 대전 이후 당과 노조의 관계를 보면 공산당의 득표율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공산당을 추종하는 CGT 내부에서 공산당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떨어져 나와 별도의 총연맹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CGT마저 자신의 조직 단결과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공산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산당과 사회당 정부죠. 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도출하게 되면서 우경화되면서 공산당이 반발해서 연립에서 탈퇴했다는 거죠. 50%가 넘었던 양당의 지지율이 21% 합치면
3%네. 50% 넘었으니까 33%니까 거의 30%를 3분의 2로 축소가 된 거죠. 이러면서 국민정선 우파죠. 우파가 갑자기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산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노조에서도 공산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급진적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회를 통한 급진적인 혁명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1909년에서 1947년까지 CGT의 위원장을 지낸 레옹 주호는 2차 대전 직후 냉전과 반소 분위기에 1948년 CGT로부터 분리하여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샌디칼리스트 세력들과 노동총동맹 노동자의 힘을 창설하였고, 이에 CGT가 공산당에 종속되어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여긴 조합원들이 결합하였다. 사회당이 공산당의 CGT에 대항하기 위해 현장 사회주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최상급 노조를 추진하자 CGT 내 소속파인 비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자의 힘 소속 조합원들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CGT-F의 출범이 가능해졌다. 노동자의 힘,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 중에 사회당 당원이 상당수 있지만 사회당과의 관계를 보면 공산당과 CGT의 관계처럼 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전에는 CGT라는 총연맹이 있었고, 이 총연맹이 공산당과 1대1 관계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처럼 긴밀했는데, 공산당이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인기가 이르면서 CGT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당 계열이죠. 사회당 쪽을 지지하는 그 총연맹이 따로 생겼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CGT는 공산당에 너무 중속돼 있다니까 비판을 하면서 CGT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사회당, 그래서 당이 분열하면은 이렇게 총연맹도 분열하는데, 현재 프랑스에는 총연맹이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연맹이 분열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만 CGT와 공산당의 관계처럼 사회당과 이 새로운 총연맹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GT는 현재도 공산당과 아주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산당과 CGT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산당이 1년마다 하는 축제가 있어요. 프랑스 공산당이 루마니 때 축제라고. 3번이나 가봤는데 루마니 때 축제. 여기에 보면은 각국의 공산당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총연맹이 나와요. 전 세계에 총연맹이 나와요. 쿠바 뭐 다 나와. 조선하고 중국은 빼고 이렇게 총연맹이 나오는 축제야. 한 4일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날은 락 페스티벌. 마지막은 락 축제. 거의 한 15만 명이 오는 것 같아. 마지막 날 축제. 어떤 이런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공산당과 CGT는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981년 좌파연합 정권에 참여한 공산당은 사회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이기 때문에 뚜렷한 반대를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잃었다. 노조들 역시 좌파 연립정부의 탈노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곤란한 지형에 처했다. 이를테면 철도노조원 출신으로 노동총동맹 노조원이었던 장클로드 게소가 사회당 정부에서 운수장관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노동총동맹이 사회당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영국하고 독일에 셋을 따랐죠? 영국에서 뭐래? 총연맹,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은 어때? 파업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철도노조원이 운수장관을 했대. 철도노조가 파업할 수 있게
하겠어, 못하겠어? 한두 번은 못하지만, 이제 우수장관이, 에서 한 3, 4년 하는데, 철도노조 계속 파업을 못하면 나중에 화가 나겠죠? 짜증나겠죠? 이런 일이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아하, 우리 총연명의 이런 간부들이 정부의 장관, 노동자당이 집권하도 정부의 장관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닫게 된다. 이거 아까 우리 영국하고 독일에서 했었죠? 똑같은 사회가 프랑스에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노회찬이나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 되면 뭐 파업 만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더 못해. 자, 그 다음, 이거. 1988년 미테랑 사회당 정권에 의한 민영화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총동맹의 입장을 비판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걸과 또 다른 최상급 노조인 퀴드가 태동하였다. 1995년에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인해 노동총동맹의 비판적인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들은 더욱 확고해졌다. 노동총동맹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동반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결국 공산당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부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총연맹이 노동자 당의 집권이죠, 정부에 참여하면, 그죠? 희생을 강요한, 그죠? 희생을 강요한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프랑스 특징이야. 위에 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프랑스의 특징인데, 프랑스의 특징은 뭐냐면, 신소적인 공산당이 인기 하락이죠? 인기 하락을 하면서 총연명이 공산당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돼.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공산당과 노동 CGT가 공식적 관계를 부인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 관계가 아니라 비공식 관계예요.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 거고 10분 쉬고 합시다.